193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혜정 스님은 19세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20년 이상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호법부장,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77년 총무원장이 됐습니다. 법주사 주지, 율주, 회주로 주석하면서 2004년 대종사 법계를 수재한 혜정 스님은 2011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혜정 큰 스님 같은 어른이 한 50명만 있어도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렇게 험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불교가 생명은 개정의 사막입니다. 행동이 없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행이 행동이 없어서는, 실천이 없어서는 그 종교는 죽습니다. 승려로서의 지켜야 할 바 실천, 그것을 그런 어른들이 한 50명만 있어도 한국 불교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어른들이 계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혜정 스님은 거의 완벽한 수행자예요. 선사로서 거의 이와 사를 다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율에도 아주 정통하시고, 그래서 서감 스님의 계맥을 이으신 분이고, 그뿐 아니고 종무 행정에도 탁월하셔가지고 총무원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분은 드물어요. 한쪽으로는 선수행, 자기 내면은 선수행을 하시고, 밖으로는 또 포교를 갖다가 하시는데 아주 자비보살이에요. 우리 은사 스님은 평소에 그 선을 강조하셨지만은 학교 공부를 하든 유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걸 좋아해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선악을 하든 교학을 하든 연불 기도를 하든 아주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걸 성취는 뭐 그 다음 문제고,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생을 참선에 매진하면서도 교와 율의 두각을 나타낸 원파 혜정 대종사는 어떻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을까? 훈장이셨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던 혜정 스님은 우연히 발견한 책에서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과 사는 한 조각 뜬구름이 일고 사라지는 것이란 글귀를 보고 단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이 미처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격동제 그때 마치 어느 시장에 가니까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의 월간 잡지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읽어보니까 예. 평소에 내가 그리던, 평소에 선망하던 그런 부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아, 참 좋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출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평소 조용한 것을 즐기며 글과 문학에 관심이 많던 혜정 스님은 출가를 결심하고 마곡사를 찾았습니다. 마곡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스님들의 일상에 감화했던 혜정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었던 옛 스님들의 일화를 본보기 삼아 수행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일 처로 들어간 곳은 마곡사입니다. 그 분위기가, 예를 들면은 옆에
시계에 바제기 지어서 이렇게 옆에다 놓은 게 보이고, 또 스님 방이라고 하는데 집신 두 컬레가 이렇게 한 컬레가 딱 놓이고, 네. 거기서 저쪽으로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비탈진 밭에서 감자 심는 모습, 그런 것 등이 팍팍 닿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원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머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해정 스님은 행자 시절부터 화두를 들었습니다. 출가 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자신을 성찰했던 스님은 지선 스님으로부터 만법귀일 일귀 하처 화두를 받고 대중과 함께 철야 용맹 정진을 하던 중 진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선에 대한 기초가 생겼고 화두로 참선하는 데 힘을 얻게 되었죠. 이 앞에 벽도 없어져 버리고, 몸이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평시에 여태까지 일생 동안 한 번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하나의 그 상황. 이게 이상하구나.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불문하고, 그런 현상이 오니까 거기에 호기심도 가고 매력도 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몸이 굉장히 안정을 가져오면서 몸의 비중이 무거운 것 같은,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이제 첫 경험인데, 이게 참 좋구나. 하여튼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 참선이라고 느낀 해정 스님은 수덕사로 옮겨 행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달마 대사처럼 선기 가득하고 고매한 인품의 금오 선사를 만나 사제의 연을 맺게 됩니다. 수덕사, 거기서 행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최초의 인연이 이제 맺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지낸 적은 바로 거기서 저 뚝섬 봉은사 거기서였습니다. 정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정화가 이제 한참 이제 태동할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참 교육도 받고, 또는 이제 그 스님의 지도도 받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은사심을 모시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오 태전 선사는 1896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16세 때 금강산 마연 선원에서 도암 긍연 선사를 은사로 출가 득도했습니다. 쇠퇴해가는 한국 선불교를 중흥한 경어, 만공, 보월 스님의 선맥을 계승해 간화 선풍을 진작시키며 평생을 정통 수자로 살았던 성객이었죠. 금오 스님은 1954년 전국 비구승 대회가 열렸을 당시 위원장으로 추대돼 불교 정화 운동을 이끌었고, 이후 부종정과 감찰원장 소임을 맡아 흐트러졌던 불교 전통과 체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승가정신 회복에 귀감이 된 금오 스님은 수많은 후학들에게 선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에 화두가 들어있지만 단지 모를 뿐, 화두를 들면 산 것이요 화두를 내리면 죽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참선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참선하라, 둘째는 계를 철저히 지켜라. 계에 대해서 아주 참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승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흠을 잡는데 그 모신이 앞에서는 흠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꽝꽝 쳐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서 그 참선하고 둘째는 계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더라도 그냥 철저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금오 스님은 1967년
법주사 주지로 취임하고 조실로 추대된 이듬해 법납 57세, 세납 73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혜정 스님은 스승이 떠난 자리에 40년간 주석하며 늘 금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스승을 따라 불교 정화운동에 동참했던 혜정 스님은 1957년 불교 정화운동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수행길에 올라 여러 선방과 토굴에서 정진했습니다.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중앙종회가 개원한 이래로 사무국장,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1976년 법주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종무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통불교적인 그런 사상을 견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참선, 하나에 일관되지 않고 참선은 참선, 또 계율에 대해서는 율사로서 계율은 계율, 또 포교면 포교, 또 사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고루 갖추셨죠. 지금 관음사 종화스님과 같은 법제분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자주 만나고 이러는데 종화스님도 그래요. 정말로 총무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실제 경영하시는 스님은 혜선 스님이 가장 우수한 분이다. 그분도 이제 그 밑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화스님에게도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 뭐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귓전에는 생생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 스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혜정 스님의 시병 하나 그 명찰만 갖고도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 능력을 발휘한 혜정 스님은 월산 스님과 종정 서홍 스님의 권유로 14대 최연소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대처비고 정화가 끝나서 63, 4년도에 통합종단이 됐습니다. 6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4년인가.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 혜정 큰 스님은 종단에서 교무국장, 총무부장, 그리고 마침내는 총무원장까지 이제 하신 분인데, 이제 그런 행정을 놓으시면은 바로 선방에 들어가셔서 정진하시고 하셨던 스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가 사문의 본부는 수행.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난 혜정 스님은 그간 못다한 정진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주저없이 수행처를 찾았습니다. 불국사 선방을 시작으로 법주사, 해인사, 봉암사 등 전국 굴지의 선방을 두루 섭렵하며 23안거를 성만하였죠. 인적 드문 곳에서 각고의 정진을 하겠다며 홀로 월출산 폐사지에 있는 토굴에 들어가 3년간 용맹 정진하기도 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본래 있는 그대로가 부초고 참선을 통해 다시 발견해 완성하는 것이 견성이고 성불이란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종맹정진을 하는데 그건 일주일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선방 시인네들 그때는 강원의 하계심들이 모두 같이 한 100여 명이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한 사흘 가니까 허리가 자꾸 그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이렇게 해요. 맹장 수술한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용맹정진 일주일 했는데 나중에 3일이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기울어. 그래서 그래도 그걸 꾹꾹 참고 일주일을 했다고 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뚝심으로 이렇게 했고. 호서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덕숭산. 이 산 중턱 절벽 위에 만공 스님이 지은 작은 암자
소림 초당이 있습니다. 혜정 스님은 은사인 금오 스님의 토굴터를 찾겠다고 고무신 신고 복일도로 향했다는데, 이제는 혜정 스님이 기거했던 소림 초당을 찾아 제자가 걸음합니다. 자연목 위에 볏지붕을 덮고 있는 아담한 초당과 마주하니 이곳에서 개울 청정하게 불철주야 정진했을 은사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오랜만에 왔는데 거의 변함이 없네요. 물소리 다 이렇게 좋고, 여기는 그 근대 선맥이었던 망공 큰 스님께서 수행 정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그 금오 노 스님의 이제 스승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망공 스님의 선풍을 한번 그 깊이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정진하던 곳입니다. 초당을 둘러싼 자연은 두두물물 그대로가 말없는 스승이었습니다. 자연은 늘 법문을 설하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보고 듣지 못할 뿐, 사계절이 오고 가며 설하는 미묘 법문의 참뜻을 깨치기 위해 혜정 스님은 쉼없이 가행 정진했습니다. 가끔 은사 스님 좀 공약물을 좀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모시고 잠깐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에 많은 정진하던 스님들하고 여기에서 아주 법거량을 하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아주 선연합니다. 스님은 가을을 좋아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보잘것없는 잡초마저도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며 포용해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구족돼 있으니 좋아할 수밖에요. 토굴 생활이 고생스럽긴 하지만 살다 보면 좋아진다던 혜정 스님. 스님은 법주사에 40여 년 주석하시면서도 언제나 토굴 수행을 동경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빛이 아름답다는 월명산 구부능선에 자리한 금지암. 다 쓰러져가는 남자에서 밥 짓고 나무하고 빨래하며 화두를 들었던 1년의 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벼랑 끝이나 산 정상에서의 극한 수행으로 찾고자 했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은사 스님이 걸음마다 새겼던 의미를 생각하며 암자로 향합니다. 혜정 스님이 토굴 수행을 선호한 이유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선방에서 기틀을 다진 수행자는 토굴에서의 집중 수행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초심자가 토굴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 나태해질 수 있기에 경계하라 했습니다. 혜정 스님 토굴 수행의 백미는 월출산 도갑사 산내 암자인 상견성암에서 3년 동안 용맹 정진한 것입니다. 역대 조사들이 머물다간 천년의 수행터 상견성암에 오르니 밤새워 정진하던 은사 스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거의 반찬이라는 게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장아찌 종류 그런 걸로 이제 해결 다 했고요. 그래서 전 여기 와서 그때 처음 먹어본 게 산초 장아찌를 먹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산초 열매를 다람쥐나 먹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는 장아찌로 해서 먹고, 그래서 조금 좀 느낌이 좀 의아했었죠. 다람쥐가 먹는 걸 우리가 같이 먹는구나. 수행의 기본은 개정해 사막을 갖추는 것. 혜정 스님은 늘 화두를 들고 개울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일상은 거의 이제 시계처럼요. 3시쯤에 이제 당신 일어나셔서 물론 그 전날 이제 우리가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떠놓습니다. 그럼 그걸로 대야 하나로 삭발, 면도, 세수 다 꺼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정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침 공양 시간은 지금 기억이 없는데
뭐 아마 한 6시쯤 됐겠죠. 그럼 이제 아침 공양하시고 거의 뭐 일상이 그냥 정해진 그 틀 속에서 거의 뭐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셨고요. 극한의 수행으로 해정 스님이 얻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마음 하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의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천년을 산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스님이 마음을 찾는 최상의 방편은 참선이었습니다. 달이 그렇게 밝은 것은 난 다른 데 못 봤어요. 엄청나게 밝아야죠. 그냥 하늘이 마치 이렇게 쭉 가까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해 들어가지고 비친 것 같죠. 어떻게 밝은지. 세상에 이렇게 밝은 달도 있구나. 올칠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달이 밝을 수는 없는데 거기는 어쩐지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 그게 저런 거 쭉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밤새도록 앉아 정진해도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시계도 없고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한 2시쯤 되면 꼭 시간을 맞춰서 우는 새가 있어요. 새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모습은 지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2시라. 그러면 2시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참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진한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을 제2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한 게 지금도 마음에서 가시지 않고 지금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찾는 일이 세상 어느 일보다 급한 일이라던 스님은 이곳 상견성암에서 일주일 철야 정진을 하다 호련히 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라. 머리를 돌이키니 산도 푸르고 물도 푸르도다. 천년 묵은 돌봄이 기린을 낳으니 달리 전삼삼 후삼삼을 찾지 말지어다. 진표율사의 계율 정신을 계승한 도량, 법주사의 수장이 된 건 어쩌면 해정 스님의 숙명이었을지 모릅니다. 온화한 품성과 넘치는 자비심으로 평생을 검소하게 산 해정 스님은 40여 년간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하며 주지 소임과 후학 양성, 대중 포교를 원만히 이끌었습니다. 언어에 관심이 높았던 해정 스님은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를 섭렵하고 상저와 제자들의 언어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어에 능통하든 안 해도 고급 영어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그리 초졌던가 하면 독학을 했던 것 같아. 예? 고급 영어를. 아니 그 사리가 계실 때도 외국 사람 와서 마당에 와서 들어오라고 해갖고는 계속 그 대화를 하더라고요. 불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제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 해정 스님은 법주사 주지를 하면서 교육에 온 열정을 쏟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신구 교육을 통합해 강원을 4년제 승가대학으로 개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강원 운영에 있어서도 상명하달이 아닌 민주적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동국대 교수를 비롯하여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시대에 맞게 강원을 현대화시켰고 불교 교리, 불교사,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영어, 심리학, 비교 종교학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한국 사찰에서는 안 하던 그 교육 도량으로서도 아주 면모를 일신하고 다른 사찰 승가대에서 안 하던 그런 교육도 하셨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교천재, 인간 미륵을 한번 이 도량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승가대학 자율반 중 하나인 율반은 근본 불교를 배우도록 탁발 수행을 체험케 했습니다.
해정 스님 역시 근본 불교를 알기 위해 태국에서 3년 수학한 바 있죠. 외국 유학이 드문 시기에 태국 왕립사원의 초청을 받아간 것은 당시로선 대단한 위상이었습니다. 태국에 가서도 몇 년 이렇게 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세계에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래서 확실한 율에 대한 의미와 또 실천 이런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법주사 주시하실 때 특히 강원 대중을 전부 저기 마을까지 걸어서 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마 금세기에는 처음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계율이 청정한 도량은 언제나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승가의 발전은 도제 양성과 율행의 여법함에서 비롯되는 것. 출가자가 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해정 스님은 예불과 대중공양, 가사장삼 등 모든 면에서 율장에 맞지 않는 언행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선교율을 겸비한 올곧은 수행자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었죠. 원사스님이 서울 조계사 계실 때 그 청담 스님이 종무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조계사에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 그때 당시 뭐 부장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국장 스님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유독 아침 예불은 청담 종무원장 스님하고 우리 스님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시자니까 따라 나갔죠. 늘 새벽 예불, 그래도 아침 공양은 못 빠지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양하러 갈 때도 꼭 두루마기를 입고 가라. 당신한테는 이제 엄격하셨는데 상자들한테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래도 새벽 예불, 아침 공양 요것만큼은 빠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고요. 해정 스님은 1992년 법주사 율주로서 유락 보급에 앞장섰으며 법계위원장과 계단위원으로 후학들에게 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 승단의 수행 풍토를 조성하고 승규를 바로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함으로써 계율과 계단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해정 스님은 단일 계단이 생긴 후 갈마 아사리와 교수 아사리를 지속적으로 맡았습니다. 단일 계단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자운 스님께서 만든 것으로 전국의 스님들을 한 곳에 모아 한 분의 계사 스님께 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정 스님은 자운 율사께 참문을 서감 율사로부터 전개받았습니다. 안으로는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다듬는 데는 계율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불교 조기종 단일 계단을 일으키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고산 스님이나 보성 스님이나 해정 스님 이분들이 이 자자 운자 율사 스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일타 스님 이런 분들이 그걸 했는데 거의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무릇 출가자는 수행하며 포교하고 포교하며 수행해야 한다. 출가자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 신심나게 하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포교라 했습니다. 해정 스님은 20여 년간 법주사 금강계단 보살숙의 산림대법회를 주관하면서 계를 수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 설파했습니다. 일반 신도하고 계받은 신도하고는 격이 있어요. 달라요. 계를 받아야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근데 생전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간절하고 지극하셨어요. 그 정성이. 어디서 오라니까 그냥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꼭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계를 설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죠. 제가 한 10여 년 그 양반을 모시고 다녔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번 유를 설할 때면 서너 시간도 짧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계행 속에 자기 존재의 실상을 찾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금난가사를 이제 저한테 전계의 상징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은사 스님이 이제 항상 그 법문하시면서 하던 사구계가 있습니다. 자정금신 지불신 견지금계 불해범 유언제불 작증명 영사신명 종불태라는 입지계 율장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굳건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중생에게 사표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계위사라는 그 계로서 스승을 삼고 열심히 수행해서 만중생의 사표가 되고 만중생에게 이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늘상 하셨었습니다. 매 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법하게 따른 수행자. 무소유의 삶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 수행자. 그 수행자가 바로 해정스님이었습니다. 그 참으로 중이었어요. 예, 방에 들어가면 벽시계 한 개가 없어요. 당신 앉아있는 뒤에 이 조그마한 그 부처님 사진 하나 걸려 있죠. 그리고 속리산 주지할 때도 그 명함이 뭐 그냥 주소도 뭣도 없고 속리산 주지 김혜정 이렇게만 됐어요. 전화번호도 하나 없었어요. 무슨 일로 내가 그 화를 냈었는데 우리 스님은 말씀하시려면 화를 전혀 안 언성이 낮아지셔요. 들어봐라 해서 들어갔더니 화라는 것은 너한테 어느 절대자가 있어갖고 너는 이걸로 화내라. 너는 이 일로 기뻐해라. 너는 이 일로 슬퍼해라.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첫째 네가 화내면 피가 탁해지고 간이 나빠지고 눈빛 사나워지고 인상 나빠지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네가 한번 화를 내면 삼남만상에 들썩거린디 그 얼마나 박복해지겠냐. 네가 한번 화를 내면은 세상이 그만큼 탁해진디 그 얼마나 박복한 짓이냐. 다시는 화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온화하고 청렴했던 해정스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애 없이 누구에게나 대자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주는 은혜로운 부모였고 제자들에게는 자성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자애로운 스승이었죠. 예불, 경전, 참선 등 주어진 하루 일과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하심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늘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상대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성내는 마음 없이 고요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 처음 뵀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봄바람, 또 그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그 호수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연상됐고요. 한 번도 성내는 걸 못 봤습니다. 속이 아무리 당신이 답답해도 빙긋이 웃고 그러놓고 대담을 하다 보면은 속된 말로 답답한 때가 있어. 근데 그 양반은 그것을 살살 녹이면서 부드러운 말로 다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시던 정말로 훌륭하신 사형님이었습니다. 네.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이 한 몸 제도해야지 아니면 언제 제도할 수 있겠는가. 형체도 없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나 함께하며 떨어지지 않는 마음. 삼계를 다 싸고도 남을 그릇이 되기도 하고 바늘 구멍보다 작기도 한 그 마음. 그 마음을 모르면 영원한 타양살이라던 해정스님은
10년 전 타양살이를 끝내고 대자유인이 됐습니다. 스님은 떠났지만 마음을 깨치려 부단히 노력하는 사형 사제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 모습과 음성이 선연합니다. 우리 은사 스님은 아마 제자들을 가장 많이 그 법주사에서 가장 많이 그 거느린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신데, 아주 따뜻하게 아주 그 부드럽게 그 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축출당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아주 참여하고 기도하고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기도시키고 그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은사 스님은 당신 양발 항상 빨아서 당신이 신고 시방한테 안 시켜요. 그리고 속옷도 당신이 전부 빨아서 방에다 말랐다가 그냥 얼른 입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양발 빨고 속옷 빨고 그런 거 없었어요. 시봉은. 그건 의뢰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시키고. 근데 나중 이제 생각이지만 참 승려로서의 그 자발적으로 자기 생활 자기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구나.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처음으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대종사는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춘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종단 최고 법계로 출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증득함은 물론 존경받는 선지식으로서의 지위를 뜻합니다. 해정 스님은 일평생 올곧은 수행과 덕망을 갖춘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해정 스님은 이화사를 겸비한 대표 스님으로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당당하셨죠. 뭐 상당히 당당하시고 어디든 가시든지 당당하시고 법문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뭐, 멋있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많습니다. 2011년 2월 22일 속리산에 큰 별이 쓰러졌습니다.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참선하라는 금오 스님의 가르침대로 전국 제방선언과 토굴에서 용맹정진했던 원파 해정 대종사. 인자하고 자비심 많은 율사로서 많은 불자들에게 계를 설하며 불심을 심어주었던 스님을 가슴에 담아야 했습니다. 마음 깨침을 중요시했던 스님은 5계를 수지하고 팔정도를 지키며 육파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마음을 잡는 방편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훈습하라 일렀습니다. 교와 율의 토대 위에 선이 우뚝 서는 시대가 와야 하고 일상에 참다운 진리가 있으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선이 뿌리내리길 바랐습니다. 해정 스님은 마지막 가는 길은 맞상좌가 있는 절에서 떠날 것이라고 종종 말했는데 말처럼 당시 맞상좌가 있던 각현사에서 열반했습니다. 여느 일상과 다름없던 그날 의자에 앉아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다 호련 생사불의의 모습을 보이며 떠난 해정 스님. 10년 전 스님이 머물던 그 방은 여전히 온기가 가득합니다. 스님이 이제 그 계단에 올라가실 때 수하시던 금난가사입니다. 이게. 예.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선지식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무소유 정신은 수행자의 탐심을 경책합니다. 옷을 이렇게 항상 꼬매가지고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낡았죠? 스님의 소박하면서 정갈한 의복은 역경 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요, 참다운 수행으로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진리를 증득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누가 이렇게 보시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에 내복도 떨어진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고 손수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님 그 안에 내복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좀 바꿔드릴까요? 아니 필요 없다, 됐다, 이거면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본분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라 이른 해정스님. 사대와 감각기관의 모든 인식이 본래 공하니 감각기관과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희롱극에 불과하다. 기뻐하고 즐기는 것들 모두가 한 토막의 봄꿈일 뿐 육신의 헐떡거림을 지우고 내 본성에 갖춰져 있는 불성을 보게 되리라.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곧 돌아가셔도 되니까는 안타깝잖아요. 상자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 기억이 나요. 저 기억에 여기 너무 그럴 것도 없다. 변하는 거, 변치 않은 거 모두가 다 불변이다. 너무 슬퍼하고 어쩌고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겨요. 변하고 변치 않은 거 모두가 불변이라는 것이 참선하면 할수록 그 말도 못한 느낌이 오죠. 저한테는요. 그 이상 좋은 말이 어디가 있겠냐 싶어져요. 은사 스님 많이 그립습니다. 스님의 본래의 서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열반의 세계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지 마시고 속히 사바 세계에 다시 오셔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네 마음을 찾아서 깨치면은 인격의 최고 완성을 기할 수 있고 생사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구할 수 있고 우주 법계와 삼라만성의 곳곳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지혜 일체 종지를 얻으시 성현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도임을 자부와 긍지로 다른 사람보단 당당하고 멋있고 신나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참선 수행은 물론 교와 유래도 수승했던 대종사. 올곧은 수행과 덕성으로 불덕과 지혜를 두루 갖춘 인천의 스승. 종단의 안정을 위해 수장의 소임을 다하고 청정 계율의 모범을 보인 해정스님. 강원을 현대화시켜 도제 양성에 매진하였고 많은 제자들의 근기에 맞게 보듬어 주신 선교유를 겸수한 대자대비보살. 원파 해정 대종사가 남긴 언행은 무수한 가르침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